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궁녀들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속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본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 있는 궁녀들은 힘없는 생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호랑이 또는 고양이죠. 그래서 사실 궁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궁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설사 성공을 해도 궁녀들은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 수많은 모반 사건에 궁녀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권신들이 궁녀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궁녀들이 직접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542년 이민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에 황제는 가정제였습니다. 가정제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해석 또 장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나오는 황제입니다. 이 가정제는 14살에 황제가 돼서 59살에 죽는데요. 45년의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전반부는 나름대로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나이 35살쯤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35살 그때가 바로 1542년 이민년입니다. 이때 궁녀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가정제는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정치의 환멸을 조금 느끼면서 도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사라고 그러죠. 도사 또는 방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부추긴 겁니다. 불로장생을 하시려면 처녀들의 경혈을 먹어라. 두 번째는 이슬을 마시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시면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달에서 드리는 단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건의를 하니까 가정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처를 자금성에서 중남해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요. 도가에 이제 깊이 빠진 것이죠. 역사 기록에는 경렬로 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13살에서 15살 된 처녀들을 전국에서 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수천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00여 명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혈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뽕잎을 먹게 했고요. 또 본인들이 직접 새벽에 나가서 이슬을 받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도 못 먹게 한 것이죠. 그래야 이제 경혈이 깨끗해지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야 본인한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녀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요. 노역이 다른 게 아니라 새벽에 나가서 30-40명을 매일 교대로 이제 하게 했는데요. 이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책임졌던 여인이 바로 이제 왕금령과 형취련이라는 궁녀였는데요. 이 두 여인들은 쉬는 날도 없었죠. 다른 궁녀들이 이슬을 받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정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황제가 아침에 그걸 마셔야 되고 점심 때도 마셔야 되고 저녁 때도 마셔야 되니까 하루에 채집해야 되는 이슬의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걸 못 채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황제가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가 단약을 먹었는데요. 이 방사들이 다려주는 단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먹고 나서부터 이 성격이 포악해졌다는 것이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본인한테 잘못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매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서 죽은 궁녀가 역사 기록에 보면 2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잔혹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궁녀들이 도저히 이제 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황제는 황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비빈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매질을 가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왕영빈이라는 비빈이 있었습니다. 이 궁녀 왕씨는 원래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가술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상제한테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을 제라고 부릅니다. 그 제를 지낼 때에 충문을 읽습니다. 그걸 청사라고 그러는데 이 청사를 궁녀들이 읽었는데요. 이 왕씨가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또렷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끊을 때는 끊고 이을 때는 이고 감정을 넣을 때 넣고 이래서 황제가 궁녀 왕씨가 읽는 청사를 들으면 본인 스스로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발탁을 해서 비빈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호칭이 영빈인데요. 그래서 왕영빈이 됐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미모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밤 같이 지새긴 했지만 그 침소에는 잘 황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궁녀 중에 조씨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역시 비빈으로 발탁해서 단비라는 칭을 내리고 이 조단비를 사랑해서 조단비의 처소에서 이제 주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황후가 방황후였는데 방황후는 조단비 때문에 자기 침소에 이제 황제가 오지 않으니까 이 조단비가 상당히 미웠죠.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왕영빈이 조단비를 헐뜯다가 결국 황제의 노염을 사서 매질을 당한 후에 궁녀로 강등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슬을 따는 그 부대, 궁녀 부대 안에 이제 배속이 되는데요. 왕금령과 형칠은 밑에서 궁녀로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슬을 따는 이제 노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귀빈 생활을 하다 궁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노역을 해야 되고 못하면 매질도 당하고 이러니까요. 이슬을 따는 궁녀들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왕금령과 형칠은인데요. 왕영빈이 이제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이제 매질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제가 애지중지하던 거북이를 왕금령과 형친연이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거북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이제 덜컥 겁이 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단비와 황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던 왕영빈이 이들을 꼬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죽을 텐데 이 김에 황제를 죽이자. 그러니까 처음엔 놀랬지만 왕금령과 형칠은 듣고 보니까 그래 어차피 죽는 건데 저 못된 놈을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세 명이서 죽이려고 보니까 명수가 모자라죠. 그래서 황제에게 죽도록 맞았던 경험이 있는 그 여자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한 10몇 명이 됐는데요. 이들이 이제 계획을 짜고 비단으로 이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조단비 처소에 있는 궁녀들과 이제 내통이 돼가지고 황제가 언제 조단비한테 오느냐, 그리고 조단비가 황제와 자고 나서 언제 자리를 비우느냐, 이런 걸 이제 알아본 뒤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 황후나 비빈들이 이제 황제랑 정사를 나누고 나면 황제가 이제 잘 거 아닙니까? 자는 사이에 황후나 비빈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어선방에 가서 황제가 일어나면 먹어야 하는 숙취 해소 음식들을 만듭니다.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걸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조단비도 관례에 따라서 황제가 잠이 쿨쿨 들자마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시녀들을 데리고 어선방으로 간 것이죠. 그 소식을 접한 왕영빈과 왕금령과 형칠연 그리고 다른 궁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쿨쿨 자고 있는 황제를 비단으로 손발을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비단 밧줄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밧줄이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었는데 왕금령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매듭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더 이상 조여지지 않게 매듭이 결국 엉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일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여러 명이서 이 밧줄을 목에 걸고 뒤에서 계속 잡아당긴 겁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황제가 헉헉헉 이러고 있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황제가 안 죽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야 빨리 비늘 뽑아라. 그래서 비늘 뽑아서 그냥 아무데나 막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황제 몸을. 근데 이제 황제가 약간 비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찔러봤자 그 비녀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특히 궁녀들이 하는 비녀는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피부만 이제 상한 것이에요. 계속 피는 나오지만 뭐 죽일 수는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궁녀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방황후 처소로 뛰어갑니다. 방황후를 껴온 것이죠. 그래서 방황후가 자기의 시녀들과 호위병들을 이끌고 바로 조단비 처소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왕금이 이런 사람들이 일이 틀어진 걸 알고 다 도망갔죠. 가보니까 이제 궁녀들은 없었고 황제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방황후가 명령을 내려서 이 궁녀들을 다 수색해서 잡아냈습니다. 잡아내서 신문을 해보니까 왕영빈이 주모자였고 왕금년과 형칠연 그리고 다른 궁녀들이 같이 쫓아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영빈과 방황후는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조단비 때문에 총애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왕영빈은 어차피 죽게 된 거 그 미운 조단비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단비가 자기가 어선방으로 간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보냈다. 그리고 조단비도 같이 모의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조단비도 결국 방황후 손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왕금영, 형칠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작거리에 끌려나가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은 여러분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칼로 이 살을 저으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목을 잘라서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며칠 후에 의식이 돌아온 황제는 그 신문 조서와 처형 기록을 보고는 방황후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정말 황후의 공이 컸다. 그런데 조단비도 어떻게 처형했느냐? 그러니까 조단비도 같이 주모자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황제가 알았다. 그랬지만 황제가 볼 때는 조단비가 자기를 죽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단비도 비록 황제가 가끔 엄하게 대하긴 했지만 조단비 역시 황제를 사랑했고 황제 역시 조단비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조단비가 자기를 죽이리라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조단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후를 폐할 수는 없었죠. 황후가 자기를 살려준 공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표창을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후가 거처하던 곤영궁에 불이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나서 불을 끌어 이제 궁녀들이랑 병사들이 가려고 하는데 놔둬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것이 지나가야 새것이 오는 법이다. 즉 방황후를 죽이라는 얘기였죠. 결국 방황후도 이 조단비를 죽였던 그런 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고 만 것이죠. 이 가정제는 중국 역사 속에서 단약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궁녀들을 너무나 참혹하게 대우를 했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0여 명이 넘는 궁녀들을 때려서 죽였고 황후들도 3명이나 본인 손으로 죽이는 이런 참으로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비록 후반기에 정사를 게을리했지만 초반에는 개혁 정치를 하고 명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가정제 시대에 일어났던 이 궁녀의 반란은 중국 역사 속에서 쥐가 고양이를 물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반란을 했던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이민궁변 또는 궁녀의 거사 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 궁녀들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